안녕하십니까. GBRT 김주영입니다. 자, 지난 3편에 댐퍼, 쇼크 옵소버의 기본 원리와 어떤 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렇게 결론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억하시겠죠? 댐퍼의 셋업은 오버댐핑 영역에서 프론트와 리어의 적절한 클릭수 배합으로 차량의 밸런스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4편 셋업 네 번째 이야기. 그러면 이 댐퍼를 어떻게 지금 이해한 바대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셋업과 이 밸런스에 기여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올리지 TTX 서스펜션은 투웨이 서스펜션입니다. 제일 기본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뭐 다루기가 편하고 쉬운 그런 형태의 서스펜션인데요. 투웨이 서스펜션을 보기 전에 먼저 원웨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투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 리바운드 다이얼이 있고 금색 컴프레션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따로 디커플링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를 따로 갖는 투웨이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웨이 서스펜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다이얼이 뭐 여기에 붙어 있든 위에 붙어 있든 뭐 바닥에 붙어 있든 다이얼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범퍼와 리바운드가 같이 움직여요. 물론 뭐 서스펜션 특징에 따라서 원웨이 서스펜션이 뭐 이렇게 범프가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또 리바운드가 좀 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나누는 것이. 어찌됐든 범퍼 리바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댐핑 압을 전반적으로 세게 하느냐 조여서, 아니면 좀 풀어서 느슨하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쇼크 옵소버예요. 그게 원웨이 서스펜션인데, 자, 이거를 보면 지난 3편에서의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웨이 서스펜션에서 어차피 오버댐핑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예요. 뭐 단순화시켜서 하나씩만 놓고 볼게요.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어찌됐든 언더댐핑이 되지 않게 오버댐핑 영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즉 리바운드 반응을 보고 프론트, 리어 둘 다. 자, 그러면 오버댐핑 영역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한 레인지, 그러면 뭐 프론트 몇 클릭 이상, 리어 몇 클릭 이상 조이고 나면, 그러면 자 이제 주어진 스프링과 차고에 대해서 서스펜션의 반응이 이제 오버댐핑 영역으로 왔다 하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펌프는, 즉 컴프레션은 이 리바운드가 허용하는 그 가용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진입에서 브레이크를 딱 때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중을 딱 실었는데 프론트가 확 눌리면서 차가 오버스티어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뭔가요? 컴프레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컴프레션이 너무 약하다. 그럼 우리가 원웨이 서스펜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프론트에 감쇄력을 더 세게 줍니다. 왜냐면 범프만, 즉 컴프레션만 따로 우리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뭐 몇 단계든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리고 예상되는 만큼을 더 추가로 다이얼을 돌려서 세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범프가 우리가 뭐 똑같이 주행을 했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죠. 자, 진입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리바운드가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리바운드가 같이 세게 됐다. 리바운드가 세게 됐다는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아까 오버댐핑 영상을 볼게요.
오버댐핑 영상을 보면 요걸 볼게요. 자, 이렇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초반에 일어나다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물론 다행히 프론트 다이얼을 더 세게 조여서 진입에 딱 좋아. 지금이야. 지금 클릭수야. 라고 하는데 제가속에 악셀을 딱 올리는 순간 프론트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일어나지를 못해서 리바운드가 너무 강해서 차가 탈출 언더로 나가버린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셋업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웨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조절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로 제대로 된 셋업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시 리바운드를 풀어야 되는데 리바운드를 풀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리바운드를 풀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입에 프론트가 꾹 눌리면서 오버스티가 나버려요. 그럴 때 원웨이 서스펜션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스프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컴프레션 클릭수를 세게 하는 것과 스프링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동시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기여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리바운드 때문에 즉 프론트가 일어나지 않는 조여서는 일어나지 않아서 탈출의 언더스티어가 나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클릭수를 즉 댐핑압을 더 올리기가 힘들다면 스프링을 올려서 펌프를 더 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클릭수를 적당히 맞춘 다음에 그래도 컴프레션이 리바운드 기준으로 맞추죠. 리바운드를 맞추고 나서 컴프레션이 어떻게 해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스프링을 올리거나 아니면 차고 조정을 다시 만져야 됩니다. 이런 단계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부족한 댐핑압 조절을 보완하고 다시 돌아와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리어가 만약에 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속에 악셀을 막 쳤는데 뒤에가 확 주저앉아요. 그 말은 뭐다? 그래서 뒤에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립이 없어요. 막 차가 막 날아가요. 탈출 오버스티어가 막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 롤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댐퍼 셋업에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릭수를 또 조여서 댐핑압을 높여서 주저앉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주저앉지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 탈출해서 악셀을 딱 쳤을 때 그립감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셋업이 맞춰지면 역시 다행이죠. 리어도 다행이에요. 그럼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확률 반반입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한 반반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리바운드도 같이 세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느냐? 자, 다시 진입으로 가겠습니다. 진입에 브레이크를 빡 치면은 프론트는 눌리고 리어는 들려야 되겠죠. 일정 수준 맞게. 근데 지금 다시 이 영상에서 보듯이 자, 리바운드 세게 놨더니 뒤가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입 언더스티어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뒤에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냥 프론트 눌리는데 그에 맞게 리어가 못 일어나니까 차의 밸런스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더 이상 또 이 리바운드에 발목 잡혀서 리어의 클릭수를 더 조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 스프링을 또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스프링을 프론트든 리어든 올렸어요. 올리면 클릭 수는 그럼 적정 리바운드는 그럼 전에 스프링 올리기 전과 똑같으냐? 아니죠. 달라지죠. 왜냐면 아까 관계식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D제곱 마이너스 4MK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요거에 따라서 오버댐핑이냐 언더댐핑이냐 아니면 크리티컬 댐핑이냐 결정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 D와 루트 4MK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스프링이 올라가 버렸어요. K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K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D도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했던 처음 우리가 잡았던 오버댐핑 영역에서 적정 리바운드가 좋은 그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즉, 리어로 예를 들게요. 리어 리바운드가 스프링 올리기 전에 다 푼 상태에서 8칸 잠궜을 때 느낌이 좋았는데 스프링을 한 20% 올렸어요. 20% 올리면 그럼 댐퍼는 어떻게 되느냐? 10%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 밸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스프링이 올라가면 리바운드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잡아야 되는데 다시 잡을 때 이제 스프링이 올라가서 펌프가 강해진 효과가 왔죠. 그러면 재평가를 하죠. 이 밸런스를 다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고 여전히 또 펌프가 모자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스프링을 올리거나 아니면 차고를 만지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스프링을 올리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승차감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스프링을 올리기 난감하다. 그때 뭘 쓸 수 있는가?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딱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범프 러버죠. 범프 러버. 우리 왜 서스펜션 보면은 더 이상 눌리지 말라고 스타퍼처럼 만들어 놓은 러버가 있어요. 이 범프 러버를 더 긴 걸 쓰거나 아니면 범프 러버 하단으로 플라스틱 두께가 있는 패커를 끼워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펌프를 보강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런 범프 러버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패커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최종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원웨이 쇼바. 그래서 클릭수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나 차량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작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원웨이 쇼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원웨이 쇼바는 됐고 이제 투웨이 쇼바. 3웨이, 4웨이는 사실 언급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결국 2웨이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웨이, 4웨이는 변이의 패스트 슬로우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걸 따로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빨리 움직일 때 서스펜션이 연속을 꽝 치거나 그럴 때 얘기죠.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 그때 조절하는 다이얼이 달려있는 것을 3웨이, 4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거고 큰 틀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요걸 생략하고 2웨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웨이 서스펜션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처럼 리바운드, 컴프레션 따로따로 다이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원웨이 쇼바 설명에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2웨이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 훨씬 적어요. 사실 물론
극단으로 가서는 또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 뭐가 안 되면 또 스프링을 바꿔야 되고 차고도 만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는 댐퍼 조절만으로도 밸런스를 적절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다시 차를 프론트와 리어로 이렇게 달려있는 요거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원웨이 서스펜션 얘기할 때하고 비슷하게 해볼게요. 진입에 막 치고 들어갔는데 브레이크를 치고 진입을 했는데 롤을 먹고 차가 돌아요. 아, 약하다는 얘기죠. 스프링이 약하거나 아니면 쇼크 업소바의 컴프레션이 약하다거나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조정해 볼 수 있는가 현장에서 바로 컴프레션을 올려버립니다. 자, 이때 뭘 같이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컴프와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따로 조절할 수 있죠.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마디로 너무 확 눌리는 게 싫으니까 프론트에 컴프레션을 올리면 덜 눌리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게 너무 심했다면 리어도 같이 만질 수 있는데 리어에 뭘 만질 수 있을까요? 리어에 확 눌려서 지금 차가 노즈 다이브가 심한 거를 막으려면 뒤에 못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뒤에 못 일어나게 하려면 리어에 리바운드를 살짝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밸런스가 쉽게 조절이 돼요. 요게 디커플링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조절이 되는 경우가 레인지가 훨씬 넓어지겠죠. 원웨이 쇼버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절을 하다 해도 더 편해지고 있어. 컴프레션을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은 잠궈볼까? 하고 컴프레션을 다 잠궜습니다. 다 잠궜을 때 가장 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프론트에 스프링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거 다 무효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때는 스프링 업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의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진입의 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컴프레션을 낮춰야죠. 이거는 컴프레션을 낮추고 리어의 리바운드도 낮추는 방향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진입 오버 얘기를 했는데 진입 언더 그럼 탈출도 마찬가지예요. 탈출도 아까 뭐 원웨이 서스펜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원리로 뭐 상황에 따라 우리는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겠고 이거는 뭐 이제 좀 더 뭐 구체적인 데이터나 영상이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우리 스쿨 이제 손님들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너무 막연하다 보니 이게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A보다 2A는 사실 스프링의 배합이 어느 정도 프론트 리어의 밸런스가 적당하다면 그렇다면 조절할 수 있는 현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꽤 커요. 자, 그러면 적절하게 스프링을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조절하는 것과 이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을까? 과연? 아니겠죠. 스프링에서 오버댐핑 영역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댐퍼가 그렇다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입니다. 크리티컬 댐핑 같으면 크리티컬 댐핑이 가까울수록 그나마 빨리 붙어요. 이거는 언더댐핑이군요. 언더댐핑은 굉장히 반응성이 빠르죠. 자, 크리티컬 댐핑 보실게요. 크리티컬 댐핑은 바운싱이 일어나지 않지만 상당히 빨리 가서 붙어요. 자, 근데 오버댐핑 영역으로 많이 간
케이스에서는 한번 보세요. 눌리든 펴지든 이런 굼뜬 반응을 보이게 돼요. 즉 스프링이 모자라는 것을 댐퍼로 땜빵을 해놓으면 차의 거동이 셋업에 맞지 않게 굉장히 굼뜬 움직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댐퍼를 맹신하고 스프링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차의 거동을 굉장히 느슨하고 멍청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다이얼로 현장에서 밸런스를 맞추지만 일정 값을 넘어갔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스프링을 교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디비주얼 셋업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키부터 해가지고 스프링과 뭐 여러 가지 스프링과 뭐 또 뭐 차고 조절 어떤 툴들을 현장에 들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프링 빼서 또 뭐 센 걸 넣든 아니면 너무 세면 또 약하게 넣든 스프링 세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프론트 스프링이 너무 세요. 그래서 컴프레션을 다 풀었는데도 스티어가 안 먹고 브레이크에 뭐 발만 얹어도 그냥 뭐 ABS가 버벅버벅 터져가지고 차가 밀려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스프링을 빼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클릭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것처럼 다시 또 반복하는 얘기인데 스프링이 밸런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댐퍼가 기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차감, 공도도 타야 되니까 승차감을 위해서 우리는 스프링은 무조건 약하게 쓰고 우리는 댐퍼를 세게 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차를 굉장히 멍청하게 만들겠다. 민첩하지 못한 차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공평해요. 트랙에서 움직임이 좋은 차 따로 있고요. 공도에서 승차감 좋은 차 따로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영상에서 이 서스펜션으로 이런 셋업을 잡으니 트랙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공도 승차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트랙에서 승차감이 좋네요 하는데 진짜 이게 물침대처럼 물렁물렁하다 이런 거 보고 승차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버댐핑 영역에서 적절한 배합을 하는데 그게 적정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앞뒤 밸런스를 맞춰서 결국에 밸런스가 아니라 클릭수를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인데 오버댐핑 영역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차는 멍청해진다. 멍청해지고 굼뜨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버댐핑 영역 중에서도 크리티컬 댐핑에 가까운 즉 언더댐핑이 되지 않는 그 스레시홀드 주변까지 어느 정도는 댐퍼를 풀어서 민첩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런 패턴으로 결국에 셋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댐퍼 스프링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적절하게 1A든 2A든 잘 잡았어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다시 차고 미세 조정을 해서 프론트와 리어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그 부족한 뭔가가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범프 러버와 패커 요런 보조 툴들을 이용해서 결국에 딱 내가 원하는 차의 셋업 그리고 그런 슈퍼랩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결국에 하체와 차고 조정부터 뭐 댐퍼까지 하면 하체부터 서스펜션 셋업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다섯 번째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죠. 이게 또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여섯 번째 자, 얼라이먼트, 토우, 캠버 이것들이 그러면 항상 고정이냐? 아닙니다. 얘네 셋업에 따라서
차는 어찌됐건 롤을 먹죠. 롤을 일정 이상 먹으면 프론트든 리어든 토크값의 변화가 와요. 보통 뭐 양산차들 같은 경우에 프론트가 하중을 많이 받으면 토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롤센터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중을 받아서 쇼버가 눌릴 때 캠버가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가고 적게 가고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티어링, 이게 뭐냐면 에커만 또 뭐 반에커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스티어링과 결국 이 얼라이먼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또는 뭐 스웨이바라고 얘기도 하죠. 요거까지 하면 셋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뭐 어떤 뭐 특히 뭐 BMW M 뭐 이런 차들 하면 스테빌라이저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이걸 해야 움직임이 좋아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스테빌라이저가 롤 억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세해요. 사실은 대부분은 셋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먹었다면 스프링과 댐퍼 하나 더 가면 차고, 여기서 거의 90% 이상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뭐 하나 더, 여기서 뭐 그렇죠. 여기 댐퍼 스프링 차고, 여기에서 차량의 롤과 피칭 그 거동이 거의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뭐 거기에 플러스 얼라이먼트까지 잡으면 더 갑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스티어링 기어의 특징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고 나서도 좌우 롤에 한해서 내가 이렇게 뭐 롤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없거나 그렇다면 조절식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뭐 주행 중에 뭐 스토커 같이 뭐 주행 중에 스테빌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뭐 양산차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간단한 공구로라도 내려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조절식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해두면 하나의 옵션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얘가 랩타임과 차량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얘가 단독으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원 기능이 롤 억제와 롤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언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쭉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어와서 마지막에 스테빌라이저를 아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댐퍼의 적용,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차량의 밸런스를 잡는데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사실 저희 스쿨 이제 수업을 쭉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모두 다 뭐 스쿨 등록을 시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큰 원칙에 대한 그리고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